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유명합니다. 이 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종결되었고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도 끝이 났습니다. 노량해전에 대한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노량해전에 목숨을 걸었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퇴각하는 일본군을 굳이 쫓아가서 공격하기엔 그들의 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노량해전 이전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량해전은 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죠. 이에 당시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조선군도 알고 있었겠죠. 조선군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로병진 작전으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사로병진 작전이란 당시 일본군이 철수를 위해 모여있던 울산외성, 사천외성, 순천외성 이 세 곳을 육로와 수로를 포함한 사로에서 공격하여 포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제가 그들을 추격하기엔 일본의 군세가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외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명연합군을 모두 합하면 10만여 명이었다. 군량과 무기도 이에 비등했는데 삼노의 군대가 흔적도 없이 무너지니 인심이 흉흉하여 보따리를 싸가지고 있었다. 제가 일본군의 기세가 여전하다고 말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상군이 모든 외성에서 패배하였고 정황상 일본이 후퇴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조선의 우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이 수로에서 그들의 테러를 막고 있었고 그 덕에 고니씨가 일본으로 도망가는 것만 겨우 막아놨습니다. 자, 조선의 육군이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군 역시 아직 일본의 군대가 조선군보다 훨씬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외성의 고니씨는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니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니씨 유키나와는 임진왜란의 선봉에서 가장 먼저 평양을 함락시킨 일본의 명장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이기도 했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후 일본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히데요시의 아들이 겨우 5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니씨의 입장에서는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 히데요시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테러가 막혀있는 상황. 이때 고니씨를 그냥 보내주었다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았.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이때 고니씨가 떠올린 대책은 황당하게도 뇌물계였습니다. 누구한테 뇌물을 줬을까요? 당시 이순신 장군과 연합하여 회의망을 펼치고 있던 명나라의 장수 진린이었습니다. 고니씨는 진린에게 순천외성을 내어주고 금은 모두 챙겨줄 터이니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린은 이를 수락합니다. 네? 사실이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동맹이었던 명나라는 보셨듯이 이런 고라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일본군을 공격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고니씨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자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그들의 선봉대를 격퇴시켜버립니다. 혹시나 싶어 보낸 선봉대가 격추되자 고니씨는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가 전공법을 택한 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외성에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니씨는 시마즈를 불러들이기 위해 진린에게 한 번 더 뇌물을 먹입니다. 그 이유는 사청외성으로 가는 연락선 한 척만 모른 척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순신 장군이 뒤쫓아 보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니씨의 전략은 이겁니다.
사천에 있던 시마지의 군대와 합류하여 조선군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것은 시마지가 기본적으로 뛰어난 장수인데다 그가 300척이 넘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역사 기록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니시와 시마지의 군대를 합하여 군함 500척에 2만 명 이상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본군의 조명 11국보다 200척 이상이 많은 대군입니다. 심지어 동맹이라는 작자는 뇌물을 받고 적을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 공격한다는 건 정말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으로 출정을 결정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시작할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일본의 재침입을 막겠다. 둘, 인간 이순신의 덜어낼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당시 일본과 명나라는 휴전을 하고 광화조약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정치적 모략을 당해 백예종군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다시 없을 기회예요. 이 쥐새끼 같은 외놈들은 이를 틈타 일방적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이 정류재란이죠. 정류재란에서 유명한 전투가 명랑해전이에요. 급하게 조선 수군에 돌아와 일본군을 막아섰죠. 이런 일본을 경험해보았던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외놈들은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 발 더 나가보면 고니씨를 확실하게 격퇴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죠. 그 선봉장을 조선에서 확실하게 격퇴시킴으로써 이 전쟁의 종제부를 승리로 장식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마지막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전투를 어떻게 끝맺느냐에 따라 이 전투를 역사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승리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광으로 미화되고 패배의 쓴맛은 짙어집니다. 그들의 종례는 짙어진 패배의 절망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중일기에 보면 인간 이순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그의 가솔들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백성들이 그의 가솔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마다 가솔들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보상했습니다. 이 전쟁통에 백성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크고 작은 해전에서 승리 후 일본군을 추격할 때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퇴로를 계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여나 일본군이 작은 민가에 정박해 백성들을 약탈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에게 노량해전은 결코 덜어낼 수 없는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조국 조선을 짓밟고 유린하며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도륙한 저 일본 놈들, 내 목숨을 다해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분의 처절한 각오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이순신 장군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노량에서 동아시아 해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에서 시마지의 군대를 맞이하죠. 조선군은 1군과 2군으로 나누었어요. 조선 2군과 명나라 군대가 노량 길목에서 매복해 있었죠. 시마지의 군대가 나타나자 조선군은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화공을 퍼붓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마지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당황은 잠시 쇠기진을 구성하여 빠른 속도로 조선군의 중앙을 돌파합니다. 조선군이 뒤로 조춤하는 순간 명나라 군이 참전합니다. 생각보다 적의 규모가 크자 시마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전투를 최소화하고 일단 노량을 통과하려 해요. 그러나 이 선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선두로 한 조선 1군이 아랫목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의 기가 막힌 전략에 삼면이 포위된 것이죠. 진퇴양난의 상황. 그때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물길이 바뀝니다. 남쪽을 보니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물길이 형성되고 그곳에는 조선군의 포위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마즈는 바로 전속력으로 그 물길을 타고 퇴각합니다.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임은 모르고요. 일본이 도착한 곳은 관음포. 그곳은 퇴각할 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죠. 이때 시마즈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길을 드러내지 못하면 모두가 이 바다에서 죽을 것이야.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이순신을 죽이는 것뿐이다. 이제는 왜군도 이 포위를 뚫지 못하면 죽음인 상황. 심지어 상대는 이순신. 그들 또한 결사항전의 각오로 조선군과 격돌을 합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투 중에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동안의 전투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만 싸웠어요. 지형을 이용해서 원거리 포격 위주의 전술을 구사했죠. 이를 통해 최소한의 피해로 적들을 괴멸시켜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은 부장들이 사기충만하여 백병전을 요구해도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백병전의 달인이었기 때문이겠죠. 사무라이잖아요. 조총도 있고요. 하지만 죽음의 바다 노량에서의 이순신 장군은 백병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투는 조금 다르긴 달랐어요. 그 목표가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신태양난의 상황에서 일본군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저 이순신을 뚫어내지 못하면 모두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두 가지의 전략으로 조선군을 덮쳐옵니다. 먼저 빠른 배의 기동력으로 백병전을 유도하고 중앙선을 뚫고 나가겠다. 두 번째는 조선의 장수들을 표적하여 집중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배는 기동력이 아주 좋은 배입니다. 시마즈의 군대는 차생결단을 기세로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순신의 대장선이 있는 본대로 돌격해버리죠. 그렇게 노량은 피해 바다가 됩니다. 왜군들은 혼란스러운 백병전 속에서 조총을 꺼내 조선의 장수들을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시마즈의 군대는 아주 유능한 조총부대였거든요. 그 결과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피격을 당하십니다. 그 와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은 당장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동료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의 담담한 유언으로 인해 대장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장군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은 전무후무한 조선의 대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일본군은 200척의 배가 침몰되었고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조선군은 단 4척의 판옥선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노량해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적 약세, 충분하지 않은 명분, 이미 끝을 알고 있지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민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던져 적을 섬멸할 것을 다짐하셨고 그분의 불꽃으로 그들은 태워졌습니다. 저는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직감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의 이런 희생과 애민정신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워왔기에 우리는 그를 성웅이라 부르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23년 23승 무패의 장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롱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